그러면 만약에 이런 퀀트 투자를 어떤 분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월 뭐 한 여윳돈이 한 100만 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매달 그냥 100만 원을 그 퀀트 그 필터링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똑같이 월마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진짜 뭐 목돈이 생겼을 때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 생겼을 때 한 번에 딱 들어가는 게 나은 건가? 뭐 그런 게 있는 거. 왜냐하면 그 시점마다 상대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떤 게 좀 나을까요? 그러니까 뭐 목돈이 있으면 일단 그걸 투자하고 한 번에?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투자하고 뭐 월 1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지수가 만약에 3,000대가 있고 2,500대가 있는 거예요. 네. 3,000대, 2,500대 상관없이 그냥 목돈 내가 한 5천만 원 있으면 네. 그냥 3,000대도 그냥 5천 넣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그 책에도 나오겠지만 적립식이 좋냐 아니면 거치식이 좋냐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좋냐 아니면 쪼개서 투자하는 게 좋냐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쪼개서 하는 게 좋다. 그 뭐라고 해야지 뭐 달러 에버리징 뭐 이펙트 뭐 그렇게 하냐 그러고 뭐 어디 창구 같은 데 가입해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뭐 평단가를 낮춰보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률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뭐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거는 벌써 1970, 80년대부터 논문을 보면은 그냥 한 번에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되게 잃는 거에 대한 손실을 되게 크게 잃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돈을 벌면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버는 거는 별로 그 기쁨이 덜한데 잃는 거에 대해서는 그 슬픔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한 번에 태웠는데 그 다음 달에 코로나가 나서 주식이 반토막 나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다음 달에 막 2배가 날 거에 대해서는 별로 해피니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항상 잃을 거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마음을 터치해 주려면은 쪼개서 투자하세요. 이건 약간 불안감이 덜 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은 사실 이게 하락은 짧게 끝나고 상승은 지루하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번에 목돈을 태우는 게 더 확률적으로는 유리하긴 한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재수없게 내가 투자하자마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 IT 버블 꼭지에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게 원금을 회복하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8년이 걸렸거든요. 8년이 걸렸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이 걸리게 됐어요. 그게 만약에 내가 뭐 은퇴 직전에 주식에 몰빵을 했는데 반토막을 나버리면 나는 반토막 난 채로 이제 은퇴 생활을 겪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나마 이게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마어마하죠. 정고점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980년대 말 90년대 일본 경제 뭐 일본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그게 아직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본전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필살기라고 하면 자산 배분인 거죠. 사실 자산 배분. 주식에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일반적으로 채권이 좋고 뭐 주식이 좋을 때는 채권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산해서 투자하면 약간 스무스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하락을 겪을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약간 분산 투자를 하면 그런 식으로 약간 뭐 목돈이 있으면 한 번에 분산 투자를 하고 그때부터는 약간 뭐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쌓아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처음에 그 자산 배분으로 접근을 하면 뭐 거기 뭐 금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채권도 있고 막 있다고 하면 이게 상관관계가 조금 그 자산별로 다르니까 그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하죠. 보통. 네. 그러면은 진짜 한 번에 다 넣어버려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도 엄청나게 잃는 게 뭐 10% 2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식 반토막 나는 것보다는 사실 뭐 그나마 덜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식에 혹시 이런 건 없나요? 그 주식에 퀀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20개 아니면 50개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이거는 그 자체로 물론 주식 지수가 떨어지면은 이게 다 하락하는 건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아무튼 그 종목이 많으니까요. 한두 개 주식에 몰빵해가지고 5천만 원 다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20, 30개로 넣어놓으면 그래도 좀 리스크가 분산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퀀트 투자를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좋은 지표는 뭔지 뭐 책에도 있고 뭐 그건 사실 되게 많이 알잖아요. 퍼 낮은 게 좋고 PBR 낮은 게 좋고 뭐 ROE 높은 게 좋고 모멘텀 있는 게 좋고 하는데
필터 해가지고 그러면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최고의 종목 한두 개 뽑아가지고 거기다 몰빵 치면 최고의 퀀트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퀀트 투자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지표가 있으면은 그게 돈을 버는 것과 연관된다, 수익률이 좋은 것과 연관된다 하면은 약간 분산 투자를 해서 대수의 법칙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이 어떠한 모였을 때 그게 효과를 만들어서 나중에 좋은 수익률로 간다는 거지 이거를 만족하는 최고의 종목 하나가 막 수익률을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ROE 진짜 높고 PBR 낮은데도 이 한 종목이 나중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업 굉장히 특별한 이슈, 갑자기 뭐 대표가 사망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직원이 횡령을 해버린다거나.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뭐 20종목, 30종목 정도만 하는 거는 보통 그 정도만 되면 이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50종목, 100종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깔아버리면은 사실 지수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또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엣지를 주면서 약간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려면 뭐 20종목, 30종목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터링을 통해서 예를 들어 1위부터 20위까지 나오는데 1위가 항상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쵸.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20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결국엔 20개를 샀으니까 이거를 합해버리면 수익률은 플러스 뭐 시장에 플러스 알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혹시 이 그 퀀트 전략을 만약에 썼어요. 또는 뭐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완화해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나름 투자를 했는데 막 매도 시점 이런 것도 감에 의존하지 않고 그 탁 매도하는 시점 이런 것도 나오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타이밍인 거잖아요. 그거를 모두의 꿈인 거죠 사실. 뭐 떨어지기 전에 딱 꺾었다가 바닥에서 하고 꿈이긴 한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사는 건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또 그런 강조하는 말 중에 있잖아요. 주식시장을 절대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빠져도 그냥 사고 불입해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는 있는데 떠나지 말고 뭐 그런 매도 시점을 잡는 지표들이 몇 개 있긴 있죠.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는 게 이평선 해가지고 뭐 시장의 이동평균선 깨지면 파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약간 약간 정량적 지표 이런 건 저는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저는 서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책도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책 보는 걸 좋아해서 서점 가가지고 모든 매대에 되게 주식에 관한 책이 많이 나오면은 조심해야 될 때다인 거고 그리고 또 보는 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에서 워런 버핏을 되게 비하하는 말들이 나올 때 내가 해도 워런 버핏보다 잘하겠다 이런 말 나올 때가 이제 거의 버블의 꼭지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 올 때 저한테 전화 올 때 이럴 때도 많고 인간 지표네. 증권 객장 가도 그런 거 많아요. 증권사 객장에 가가지고 사실 증권사 객장 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요새 다 HTS, MTS로 하지. 근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보글보글 해가지고 막 새로 계좌 트겠다 막 이럴 때도 그게 딱 2021년 초가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법인 계좌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객장 가야 돼가지고 갔었는데 일 보는데 막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다들 막 계좌 틀어 와가지고 뭐 IPO 하겠다, 공모주 청약 신청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느꼈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지표들도 있고 아니면 뭐 CNN 뉴스 이런 데서 나오는 Fear and Greed 인덱스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공포 탐욕 지수 이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지표 중 하나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공포에 젖어 있냐, 탐욕에 젖어 있냐 이랬는데 점수가 낮으면 사람들이 공포에 젖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저가에 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좀 자신감 갖고 투자하는 경향이 많고 이게 약간 8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되게 이제 탐욕에 쪄들어 있는 거죠. 하도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주식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이런 때는 저는 그럴 때는 약간 비중을 많이 줄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매도 시점은 약간 그 데이터에 의존하면서도 약간의 정성적인 그런 지표가 들어간다. 저는 근데 뭐 그렇다고 다 팔거나 그러지 않고 약간 뭐 10%, 20% 팔지 저는 웬만하면 주식시장은 안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반등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이번 장도 반등이 나타날까요? 근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플러스여가지고. 그러세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뭐 그동안 많이 버리셔서 그러신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는 저도 안 좋았는데 2, 3월 달에 굉장히 탄력성 있게 많이 회복했어가지고 플러스로 돌아선 지는 꽤 됐는데 질문이 매수를 언제 하신 거죠, 그러면? 또 매수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그 리밸런싱 날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만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퀀트를 스크리닝 해가지고 1위부터 20위까지 있으면 그게 매달 바뀌잖아요, 사실. 아, 매달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는 종목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종목도 있을 거니까. 아, 매달 하시는구나. 저는 매달 한다기보다 한 6개월이나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매달 하는데 약간 좀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매매를 너무 많이 하는 걸 방지하려고 얘가 만약에 순위가 20위, 내가 20종목만 투자하겠다. 근데 얘가 한 30위 정도 갔어. 그러면은, 뭐 한 10개 정도 밀려났으니까 괜찮지 않나. 요런 거는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약간 턴오버 관리를 한다고 보면 저는 한 달에 한 매매하는 게, 매도하는 게 3종목, 매수하는 게 3종목,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것도 이제 약간 수수료가 나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까지는 걸 방지하고. 그럼 그때 매도를 하시는 거는 수익률이 떨어진 걸 매도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가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거니까 저는 원래 저밸류 고수익성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익률이 올라가고 다시 필터링을 하면 그게 네. 밑으로 내려가겠군요, 순위가. 그렇죠. 퍼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약간 수익 실현하는 거고 오히려 많이 떨어진 건 이제 되게 가치주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순위가 좀 떨어진 거는 이제 내 리스트에는 있었던 거니까. 네. 그건 매도하는 방법이군요. 근데 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뭐 매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게 이제 뭐 약간 모멘텀 지표,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도라고 하죠. 거기서 그것도 넣고. 네, 거기서 멀어졌구나 생각되면은 뭐 마이너스가 났어도 터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종목 교체할 때 얘가 몇 퍼센트 벌었다, 몇 퍼센트 잃었다를 그냥 안 보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그것도 사람이 마이너스 떨어진 거는 매도하기 싫어지는 아픈 손가락인 건데 사실 그거는 철저하게 컷하려고 하고 저는 종목 명도 안 보거든요. 매매할 때 웬만하면은. 네. 그게 진짜 철저하게 그거네요. 그 기준. 네, 롤베이스라고. 롤베이스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구나. 야. 그러니까 좀 남들이 보기엔 이게 무슨 주식 투자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익숙하고 편하고. 그러니까 그 룰을 이해하는 게 진짜 핵심이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데이터를 구하려고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퀀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백테스트를 위주로 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현실적으로 백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백테스트는 보통 종가로 매도하고 뭐 새로 들어온 종목을 종가로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또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종가에 어떻게 내가 새로 들어올 종목이 뭔지 알아서 다 털고 다 사고 이렇게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내가 정말 현실 세계에서 살 때는 가격의 충격을 어느 정도 주고 더 현실적으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그런 거를 더 정교화하려는 작업을 하는 거지. 뭐 내가 산 종목 가지고 얘를 막 얘는 오늘 왜 떨어질까? 왜 오를까? 이런 걸로는 마음 아파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안 쳐다보죠. 저는. 그 투자 기업 수도 뭐 10개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 20개를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개인의 마음인 건데. 네. 그것도 백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해보고. 네. 근데 너무 작아지면은 약간 기업 고유의 이벤트에 영향을 받고 또 너무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랑 별반 차이도 없고 약간 매매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딱 15종목, 20종목이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맞으시고. 뭐 다른 분들한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야, 이거는 정말 되게 신개념이고 그래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고 이렇게 철저하게 룰을 따르는 거구나. 그래서 왜 Y를 강조하셨는지가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혼자 못하면은 이제 그 분리어 펀드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네, 분리어 펀드 같은 경우 이제 개별 주식이 아니라 약간 자산배 운영이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좀 멀리 봐야 되는 돈들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펀드 이용해 주시면 저는 검사하죠. 네. 그렇군요. 그럼 좀 궁금한 게 아까 보니까 가격이 싸고 안전하고 우량성이 좋은 주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격이 싸다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 이 기준 크리테리아라고 하나요? 이걸 갖고 보면 바이오 이런 거 안 걸릴 것 같은데 바이오 이런 것도 투자를 하시나요? 그래서 안 하죠. 보통 펀드 자주 하시는 분들이 바이오 이런 거 잘 안 하죠, 사실. 그래요? 바이오 IT는 은근히 또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 안 걸려요 그러면? 바이오요? 네, 바이오나 IT는 안 걸려요. 근데 또 저는 이거 약간 섹터별로 중립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퍼를 한다고 해서 전 종목의 퍼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약간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막 절대적으로 밸류가 낮은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가끔가다 한두 종목씩 저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뭐 하는 종목인지 사실 잘 모르죠. 지표가 나온 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되게 나이브하게 그냥 전 종목들 비교해서 투자를 할 때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지표에서는 걸려버리죠, 사실. 그렇구나. 야, 이런 거 보면은 또 퀀트 투자가 가치 투자 같은 거 같기도 하고요. 네. 야, 되게 이게 여러 가지가 되게 서로 투자법이 이렇게 이름을 달리하긴 하지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은 또 맥이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통하는 점이. 그쵸.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저자님은 팔지 않고요. 막 계속 모아가는 주식. 네. 막 존니 대표님은 팔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막 그런 건 혹시 있으세요? 그런 주식.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잖아요. 항상 주식 투자에서 절대적으로 유명한 말이 종목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 빠지지 마라. 네. 그렇죠. 경무원은 썸만 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팔지 말아야 되는 주식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는 많잖아요. 내가 뭐 어떤 기업을 초기부터 사가지고 적립해서 뭐 나중에 그게 몇십억 됐다 몇백억 됐다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거든요. 그건 되게 생존 편향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드물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다우존스 혹은 뭐 100대 대기업 이런 게 미국 같은 경우도 10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기업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주가 지수 아니면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전에 되게 대기업이고 좋았던 기업 20, 30년으로 봤을 때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기업은 거의 없죠.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은 우리나라 최대 대기업이지만 몇십 년 전만 가도 그때는 뭐 현대 이런 게들이 오히려 더 대기업이었던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의 종목을 꾸준히 모아 가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전략을 모아가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워런 버핏의 뭐 가치 투자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가치 투자 스타일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고 그걸 유지해서 쌓아 나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해당하는 종목은 계속 바뀌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리밸런싱을 적정하게 해주는 반면에 나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매월 월급 받아서 그 중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모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쌓아 나가고 이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나의 종목만 몰빵해서 한 10년, 20년 모았는데 그게 나중에 상장 폐지되면 어떡할까. 그렇죠. 또 네. 지금은 또 변동성이 또 큰 시기라고 하는데 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어디서 또 막 혁신자가 나타나서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앞에서도 조금 답이 나온 것 같긴 한데 S&P 500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계속 모아가는 네. 전략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좋은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퀀트 투자 전략은 지수죠. 사실 주가 지수.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항상 강조하잖아요. 워런 버핏이 본인이 죽으면은 유산 중에 90%는 S&P 500 사라. 그렇게 하고 있고 네가 하루에 4시간인가 이상 주식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S&P 500 사라. 주가 지수 사라. 얘기를 하고 4시간이라고 찍어주셨나요? 모르겠어요. 그게 헷갈리긴 한데 그러니까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식 공부를 할 사람 영향이 안 되면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안 되잖아요. 안 사실. 되죠. 네. 네. 그러면은 주가 지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가 지수가 약간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 주식 시장이 대략 한 7, 8% 정도 올랐거든요. 연율화로 환산해 보면은. 근데 개인이 그러니까 그 뭐 월급을 받아서 내가 은퇴 뭐 대략 지금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한 2, 300 정도 쓴다. 뭐 집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쓴다라고 봤을 때 받는 돈에서 어느 정도 그 투자를 해가지고 하려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은퇴에도 유지하려고 하면은 목표 수익률이 대략 4,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매해 한 4, 5% 정도만 벌어도 사실 충분히 약간 지금 기준으로 월 200 정도면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집 있고.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려도 그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퍼센트 계산은 사람마다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거를 개인에 맞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막 무리를 안 하고 베팅을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몇 퍼센트를 벌어야 되겠다는 일단 기본적인 골이 없으니까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골을 정하고
몇 퍼센트 벌어야 되지라고 하면 사실 S&P 500 적립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 하나가 되겠죠. 그 말씀하실 때 7, 8%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어떤 분은 또 뭐 10%, 12%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거는 어디서 차이가 비롯되는 거예요? 10%, 12%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간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주식시장이란 거를 S&P 500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S&P 500 나스닥 이런 거 소형주 다 합쳐서 볼 거냐인 경우도 하고 제가 그때 봤던 거는 절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명목 수익률 기준으로는 대략 10% 되는데 인플레이션 빼고 나면은 뭐 5에서 7% 정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적인 인플레이션이 한 2, 3% 정도 됐으니까 그거 빼면은 한 6, 7% 그러네요. 됐던 그걸 거죠. 빼면 실질 그거라고 하면 되게 네. 높은 거네요. 7, 8%면은. 그렇죠.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또 그 퀀트 투자, 만약에 데이터 투자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어떤 필터링을 돌린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이런 거는 그 기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인플레이션 룰, 뭐 긴축 정책, 앞으로 뭐 몇 번 올릴까 뭐 G2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전쟁 이슈 이런 거 네. 이런 건 담을 수 없지 않나요? 그쵸. 단순히 전략에는 담을 수는 없고, 그런 건 있죠. G2 갈등이나 전쟁 이슈 같은 거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푸틴이 그쵸. 뭐 이상해져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쏘고 이거는 뭐 퀀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 사실 뭐 그런 것도 미리 얘기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거의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아예 그 논외군요. 어느 투자법이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거 있죠. 인플레이션이나 긴축 정책 이런 거 약간 거시환경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한 번 오면은 그게 뭐 한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건 생각할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좋은 뭐 퀀트 전략 혹은 스타일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긴 있죠. 혹은 뭐 긴축 정책, 금리가 내려갈 때 좋은 스타일은 뭐가 있었나? 금리가 오를 때 뭐가 있었다. 그런 걸 해서 약간 다이나믹하게 전략을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본 것처럼 저는 내가 좋다고 생각한 주식 기준 설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꾸준히 유지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약간 그런 거 경제에 맞추는 거를 매번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사실. 그러면 혹시 그 종목을 모르신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금리 인상 이러면 금융, 뭐 증권, 보험 이런 게 좋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하면 건설주, 시멘트 막 이렇게 막 공식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좀 반영이 되나요? 그 필터링을 했을 때 그 종목에 그런 게 딱 진짜 뭐 금리 인상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 뭐 이런 게 딱 봤더니 20개의 종목에 금융주가 뭐 반이야. 그렇죠. 약간 그 파블로프의 개 마냥 사건 터지면 이거 좋다. 사람들이 딱 생각을 하잖아요. 뭐 맞아요. 북한이 핵 쏘면은 뭐 빅텍이 올라간다. 방어 뭐 이렇게 미사일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지표 컨트롤하려면 이제 그 모멘텀 지표 이런 거를 넣으면은 그런 게 많이 반영되죠. 가격 같은 게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막 연구를 안 해도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사람들이 그걸 찾고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모멘텀 추세 같은 경우도 꽤나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게 많이 돼요. 사람들이 많이 테마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시장에서 많이 찾는 종목들이 모멘텀 지표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죠. 모멘텀 지표라는 것도 넣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쵸. 그렇구나. 그 혹시 요즘에 그 암호화폐도 점점 그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쵸. 암호화폐 같은 것도 아까 자산 배분 이런 포트폴리오에 속할 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퀀트 투자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뭐 자산 배분에 넣어야 된다, 뭐 1%, 2% 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게 암호화폐는 왜냐하면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뭐 떨어진 적이 있지만 길게 봤을 때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치 뭐 거의 몇 원 하던 게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비트코인에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자산 배분의 어떤 하나의 특정한 자산으로 그러니까 뭐 1% 정도 사실 뭐 넣어도 상관없긴 하죠, 사실. 그건 잃어도 되는 돈이니까 그렇긴 한데 뭐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풋옵션 산다는 생각으로 뭐 사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거를 막 10% 20% 담는다 하나의 자산으로 인해서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암호화폐 같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짧으니까 백테스트 이런 것도 하면 무조건 좋게 나오죠 사실. 그러네요. 그럼 100%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산 매분이 멍청한 짓이죠 사실. 100% 넣으면 대박 나는 건데. 근데 퀀트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죠. 암호화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굉장히 많은 하우스에서 트레이딩 지표를 써가지고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러니까 기간이 아직까지 안 묻은 시장이라서 그러니까 인간의 혹은 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트레이딩 지표 같은 게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오죠. 근데 뭐 그것도 이제는 요새는 또 워낙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덜 하긴 한데 오히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암호화폐가 잘 맞는 전략 중 하나는 저 차익거래라고 보거든요. 차익거래라는 건 이제 뭐 쉽게 설명드리면 김치 프리미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러시아 프리미엄. 그렇죠. 두 개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가격이 다르게 거래되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뭐 워낙 유명한 전략이고 올해부터 있었지만 주식시장은 워낙 기간도 많고 선수도 많고 쳐다보는 자금도 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벌어져도 금방 사라지기 마련인데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식 자산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익이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익 거래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요거 말하면 약간 또 불법인 이슈가 있어. 뭐. 네, 그래서 차익 거래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옛날에는 거래소 간 차익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 간의 가격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뭐 그렇죠. 한국 거래소랑 미국 거래소는 완전 다르니까 뭐 미국으로 돈 보낸 다음에 거기서 환전해 가지고 코인 사서 우리나라 거래소 지갑으로 넘겨서 뭐 팔면은 파는 순간 그냥 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순간도 있었고 또 요새 같은 경우는 또 뭐 디파이 차익 거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요새는 뭐 코인에 옵션 선물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차익 거래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코인 쪽에서는 더 맞는 퀀트 전략이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이 만약에 월마다 한 여윳돈이 100만 원씩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 목돈은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류펀드 이용하는 거 말고 퀀트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아니면 뭐 퀀트가 아니더라도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주신다면. 저는 이게 하면은 무조건 저걸 하더라고요. 소득공제 되는 거에 투자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랑 IRP 그러니까 딱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잖아요. 그게 연금이 400이고 IRP가 300인데 그게 또 저 연봉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700까지는 되거든요. 그게 소득 공제율이 13.2%예요. 높네요. 그럼 1년에 58만 원이란 얘기예요, 소득 공제가.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국가에서 13.2%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먹고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 어릴 때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버 컨피던스 되게 심할 때는 13.2% 나는 주식에 투자하면 그거보다 더 번다라고 해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뭐 하긴 했는데 그렇게 큰 금액 꽉꽉 안 채웠었는데 이게 저도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약간 두드러 맞고 좀 풍파를 겪다 보니까 1년에 13.2% 버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요게 700만 원 채우려면은 이거 11호 나누면 월 한 5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 받으면은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자동이체 걸어놔서 그 정도 되고 또 주택 청약 같은 것도 이제 한 달에 5에서 10만 원 하면 이것도 소득공제 되거든요. 네, 깨알이네요, 완전.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이제 ISA 이런 거 하면은 ISA도 이제 워낙 소득공제 요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에 투자하는 게 안전마진 확보. 그렇죠, 안전마진. 그렇죠, 좋은 단어. 이게 뭐 국가에서 보장을 해준다는데 약간 부동산으로 따지면 경매 같은 느낌이죠. 먹고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투자를 해 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한 적게는이 아니죠. 시장 그 평균으로 따졌을 때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 8% 실질로 따졌을 때 실질 수익률로 그렇게 하고 그 이상 플러스 알파 또 생기면 노후에는 우선은 문제가 없다. 크게. 근데 문제 없다고 했다가 문제 생기면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거죠.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 꾸준하게 오히려 계속해서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마음 초조하게 하다 보면은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퀀트가 정답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퀀트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뭐 집중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있긴 있죠. 충분히 축하해드릴 만한 건데
뭐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공은 그렇죠. 낮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쪽에 배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데이터를 통해서 넓게 버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라고 맞아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중 투자를 하건 퀀트 투자를 하건 일단은 데이터를 봐야 그때부터 뭔가 답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데이터를 봐야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흙 속에서 진주를 찾을 확률을 똑같다고 하면은 데이터를 안 보면은 그냥 10종목, 20종목밖에 못 보겠죠. 근데 데이터를 충분히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만 해도 상장된 종목이 한 3,000여 개 되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지. 그 중에서 이제 필터링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상한 종목들, 뭐 PBR이 10 넘어가는 이런 종목들을 싹 필터링하고 남은 종목 중에서 진주 찾는 게 오히려 진주를 찾을 확률이 더 높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도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해외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데이터 기반이 아니면은 모르지. 그렇죠. 해외에서 뭐 미국에 상장된 것만 해도 벌써 5천 만 종목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분석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실 되게 들어본 익숙한 종목 구글, 뭐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동남아시아 혹은 뭐 중국 유럽 같은 것만 해도 데이터만 뜯어보면은 엄청 진짜 알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퀀트가 아니라 데이터를 봄으로 인해서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책 감으로 하는 투자, 데이터로 하는 투자 이 책을 읽어 보시면은 저도 딱 느꼈던 건데 아 내가 되게 데이터로 투자하는 줄 알았는데 감으로 투자하고 있었구나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책의 앞부분에 보니까 그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그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편향 그쵸. 그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좋은 전략 그리고 그게 왜 좋은 전략인지 why 이런 부분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데이터로 하는 투자가 뭔지 감도 잡으시고 수익률도 많이 올라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으로 하는 투자, 데이터로 하는 투자의 저자이신 이현열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